근데 이거 우연이가 이거 문제 좀 별로라는데요. 아니 날조를 막 억지스럽다고 문제가. 날조와 성동 어제 참석생들도 오. 아니 근데 살짝 이상한 점 하나 있어요. 문제를 다 푼 사람 자체가 얼마 없던데? 아, 네. 저요. 저 했잖아요. 수학 시간.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 아는 열심히 사람 수학했고. 진짜? 쌤 저 했잖아요. 아, 있어요. 저 아까 영어 시간에 잘 그냥 말했어. 지금까지 싹다 했잖아요. 저 아까 영어 시간에 10분부터 64분까지 다 했어요. 아 쌤, 저 이거 책 안 썼는데. 문학 먼저 할 거니까 문학. 자, 우리 독서 질문. 쌤 이거 질문 받는 거예요. 숙제 질문 있어? 자, 숙제 다 해온 사람 지문을 아예 잘못 별로 많지가 않았고 지금 윈터스쿨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숙제를 좀 거의 좀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경 뭐예요? 좋은 게 뭐야? 한경이는 웬일로 숙제를 안 냈어? 전 목으로 증명할게요. 하하하하하. 우리끼리 따로. 화요일에. 자, 너 문화 통계 한경한데 너 그래서 널 안 해도 돼. 자자자자자자자자 10페이지 오늘 지난 시간에 시 한 거에서 시 조금 더 보고 가야 될 시들 하고요. 5페이지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자 쉽게 쓰여진 시하고 그 다음에 보리타작 있죠. 그 아래 보리타작 보리타작 저기 준홍아 보리타작 한번 읽어봐. 5페이지 5페이지요? 응. 그렇구나. 반영수가 있는데. 빨리 빼야지. 나 새로 버린 막걸리 커피처럼 부었고 큰 사발에 오리밥 넣기가 한자렸고 밥 먹자 도둑깨가 구워 마당에 나르고 검게 탄 부엌에 햇볕바다 번지고 엉이야 소리 알맞추어 소리니 삽시간에 불이 나다 문사방에 가득하니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고인웅이 지금까지 나르는 보이티끝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고. 네, 자 여기 보니까 12줄 12행으로 된 한시예요. 와우. 갈래가 한시인데 행이라고 해요. 행. 한시 종류 중에서 행. 자, 내신 때 할 건데 이거 이론은 조금 내신 때 자세하게 하고 내용 볼게요. 자, 시도 구조로 보시는 거예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이 시를 보리타작. 일단 번쩍이네까지 가득한에서 가득하네. 번쩍이네 좋아요. 번쩍이네까지 자기. 가득하네. 그 다음에 가득하네. 가득하네 안 왔네 헤매리고. 네 개로 나눌 때 두 번째에 끊어지는 부분. 가득하네 아니에요? 아닌데 보리티끝 보리티끝. 응? 보리티끝. 보리티끌. 잘 찍네. 안 하는 그 다음 헤매리. 노예되지 않아. 노예되지 않았네. 끝까지. 끝까지. 자, 지난번에 시의 감상 원리 1, 2 배웠죠. 1이 뭐지? 상황 속에서의 반응, 2가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상황 속에서의 반응일까? 대상에 대한 반응일까? 대상. 대상. 대상? 오, 굿. 시적 대상이 뭐죠? 여기서? 보리타작. 우리 타작을 하는 이유는 굿!
보리 타작을 하는 농민이에요. 그럼 시적 화자는 누구야? 미. 미? 여기서 정약용. 맞아. 정약용인데, 자, 시적 대상이 보리 타작을 하는 농민들이다. 자, 그러면 정약용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시를 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어느 시기 때 살았는지. 조선? 조선 전기, 중기, 후기? 후기에서 말기로 가는. 자, 어떤 학문을 했던 사람이지? 실학. 실학은 어떤 학문이야? 성리학의 반대에서. 그렇지. 성리학의 반발에서 나온 실용적인 학문이죠. 실용적인 학문이란 게 도대체 뭐냐? 실용적이란 게. 성리학의 반대. 그러니까 성리학의 반대지. 성리학의 대상이 뭐예요? 성리상학. 형이상학적인. 형이상학이 뭐지? 비물질적. 비물질적인,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우주, 그쵸? 우주의 이치, 만물의 이치, 진리 이런 걸 쓸데없는. 자, 그런데 여기서 반발을 하는 실학자들이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그죠? 중학교 때 배웠죠, 실학에 대해서. 이런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들이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그게 실학이죠, 실학.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실학파가 두 가지. 자,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 그렇지. 상업으로 부흥시키느냐, 농업으로 부흥시키느냐. 정약용은 중농학파 자였죠.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박제가. 잠깐만. 문학적으로도 문학적인 측면에서 중상학파 학자였어. 박지원. 박지원. 역시 양수가 할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성리학자들이,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정약용을 좋아했을까? 아니지. 무척 싫어하죠. 예, 무척.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침범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개혁을 말하거나 뭔가 바꾸자, 뭔가 니네가 하는 게 잘못됐어라고 용기 있게 말한 자들은 조선 역사상 조용히 사라졌어요. 조광조도 그랬고. 개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이래서 정약용이나 박지원도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요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어쨌거나 정약용은 양반이야, 양반. 그죠? 시적 화자는 양반인데 사대부 양반이야, 실학자이지만. 자, 이 양반이 보리 타작하는 이거는 노동이잖아, 노동. 그죠? 노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니? 긍정. 어떻게 알아, 긍정으로 보고 있니? 무엇으로 그냥 거나. 즐겁기 짝이 없어. 즐겁기 짝이 없네. 오케이. 와우. 얘네 즐거워하네. 노동을 하면서. 와, 낙원이 따로 없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에 나온 모든 시가를 통틀어서 가장 진보적인 시예요. 왜? 사대부 양반이 노동 자체를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봤다는 얘기지. 긍정적이고. 그런 작품의 의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큰 틀에서의 주제는 지금 찾아냈어요. 즐겁기 짝이 없어, 밑줄.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하는 삶에 대한 긍정이죠. 그럼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 보통 한 시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구조. 우리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도 구조로 보세요. 소설도 구조로 보고 시도 구조로 보고.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막걸리 색깔 알죠? 그렇죠? 알죠? 알죠? 네. 젖빛처럼 뿌옇고 자 이미지 어떤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쵸? 어떤 느낌? 풍요로운 느낌. 막걸리 한 사발을 쫙 들이붓고 돌려서 먹는 거죠. 상상은 하지 마시고 젖빛 그 우유 색깔보다 약간 갈색.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막걸리색 알잖아. 막걸리색, 우유색. 자, 큰 사발에 이번에는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자로세 그랬는데 한자. 자, 단위명사야. 그러니까 자, 한 사발에 이게 30cm라는 얘기인데 밥을 굉장히 많이 퍼서 먹고 있네요. 역시 이 농촌의 어떤 넉넉한 인심,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져. 한자로세. 자, 밥상이네. 밥상. 막걸리에 보리밥. 그 다음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도리깨가 뭐냐면 농기구야. 잡고 마당에 나성이. 누가? 주어가 누구지? 주어 서술어 확인하면서 가세요. 주어가 누구야? 농민들이. 막걸리 먹고 그 다음에 보리밥 든든하게 먹고 이제 도리깨 잡고 마당으로 나가고 있어. 검게 탄 두어깨 햇볕 바다 번쩍이네. 자, 왜 검게 탔을까? 노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 노동을 많이 해서. 우통을 벗었겠죠. 근데 햇볕 바다 구릿빛 근육이 번쩍 빛나는 거야. 노동으로 인한. 그래서 여기서 여기 기까지가 자 이제 농민의 모습을 관찰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리 타자 하러 나가는 농민의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이 농민의 모습이 어떻지?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네, 못쓸 것 같아요. 눈 따시고 좋아요. 굉장히 건강하죠. 네. 그치? 뭐 검게 탄 두어깨 햇볕바다 번쩍이는 이 부분에서 건강함이 느껴져. 농민들의 건강한 육체.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부분은 농민의 모습을 묘사해. 여기서도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죠. 농민들에 대해서. 자, 주된 심상은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옹해야. 이거는 소리를 흉내낸 말인데 노동요야. 노동요. 소리 내며 노동요를 부르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발 맞추어 두드리니 청각적 심상. 소리니까 삽시간에 보리 나달 온 사방에 가득하네. 자, 보리가 타작되는 광경이죠.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옹해야. 그게 점점 높아져. 자, 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노동의 강도도 어떻게 될까? 강해지겠지. 그쵸? 그래서 보이는 이 지붕까지 나르는 보리티끌. 자, 보리 타작하는 광경인데 이게 광경을 묘사한 건데 노랫소리에 맞춰서 타작의 강도가 커지고 있죠. 표현 수사법으로 보면 뭐야? 점층이지. 점층법.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광경을 점층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자, 기승 맞죠? 여기까지는 광경 외부를 묘사한 거야. 외부.
다음에 우리 한시는 한시 왜 이렇게 덥지? 그럴까요? 준호이가 뜨고 아니 이거 뭐지? 난방을 좀 남자 언니? 왜? 아니 창문이 어. 이걸로 닫아. 자, 광경을 본 다음에 한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 먼저 광경을 보고 그렇지 후죠.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정서로 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기색이 저렇게 극심한 노동을 하는데 그 기색이 거기서 나왔지만 즐겁기 짝이 없네. 즐거워 보이는 거야. 즐겁다는 거지. 농민들이 즐거워요. 노동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힘든 노동을 하면서 보리타작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니네 공부할 때 즐겁니? 네. 아니요? 수학 문제 풀 때 즐거워요? 네. 그건 국어 모의고사 볼 때 즐거워? 네. 즐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힘든 걸 하는데 즐거워. 그 이유가 뭐지? 속세에서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서 또 속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속세. 이제 그 근심이 없는 거죠. 홍진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공심에 미치지 그러니까 않는 너무도 예전에 배웠던 거를 막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로만 분석을 해볼게요. 보세요. 노동을 하고 있잖아. 아무 생각 안 노동. 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지 힘드니까. 관심이 없. 그런데 우거지상 쓰면서 노동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 이러면서. 근데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몸은 힘든데 막 웃고 있어. 자기 취미. 아니 단체로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이제 흥이 좀 올랐다. 덜 힘들게. 두 글자로 맞춰볼 사람. 제가 맞춰볼게요. 깜짝이야. 영철이 처음 일어나는 거 너무 무서워. 좋아. 딱 두 글자. 이유는 딱 이거야. 응? 마커? 풍류. 풍류? 잠깐만. 우리 타작하고 있어. 풍류는 노는 거고. 노는 거고. 조성 조성 초성? 다 맞출 거야. 앞에 것만 줘. 이거. 음주. 자. 미음? 이건 아음. 아쉽네. 마작. 모자. 뭐요? 명작. 이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왜? 만족하고 있으면 즐거운 거야. 만족하고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타운팰리스 살면 뭐해? 만족하겠죠. 일하는 사람 쫙 두고 기사 두고 타운팰리스 살면 뭐해? 만족하잖아. 불행한 거야. 그잖아요. 만족하겠죠. 그건 후달죠. 만족하는 거죠. 만족했기 때문에 즐거워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지. 정약용이. 어떤 깨달음을 얻는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와, 얘네 마음이 몸의 노예가 아니구나. 노동을 하면서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마음만은 즐거워. 왜? 만족했기 때문에. 이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 뭐지? 안, 분, 지, 족. 분수에 만족한다는 거잖아. 분수에. 그냥 좋은 거야 이게. 이런 삶이. 노동하는 삶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아해요. 만족해.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힘든 윈터스쿨 10시에 끝나고 나가면서 표정이 밝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해봤는데 표정이, 네, 표정이 밝고, 네. 내가 그거 안 놀아본 거 아니야?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해. 쉬는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지. PC방에 들락거렸던 학생들은 10시에 끝나고 갈 때 표정이 어떤지 하고 들어와요. 무슨 말? 왜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만족스럽게 공부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표정이 어둡지. 만족하는 즐거운 거야. 만족죠. 그러면서 자 11, 12 여기서 이제 농민들의 안분 지족에 대한 깨달음.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낙원 얘기를 해.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어딜까? 여기. 여기야. 여기라 하면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이지. 만족하는 걸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한번 좀 볼게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부양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낙원하고 대조되는 게 뭐겠어 그러면? 벼슬길, 속세지. 벼슬길. 그죠? 시적 화제의 과거지. 이 시 정약용이 음. 여기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배 있을 때.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농촌의 귀향, 고향이라고 이제 유배. 정약용이 유배를 많이 다녔잖아.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벼슬길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행복이 이거 아닌가? 와 정말 건강하다. 노동하는 모습이. 그리고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속세에서 정치를 할 때 보면은 다들 부와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 서로 죽이고 죽기 위해서 표정이 좋지 않단 말이야. 쌀벌해 표정이. 그런데 농민들은 그냥 보리타작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지. 만족스러워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합니다. 자, 구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부 묘사,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묘사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선경, 후정이라고 하죠. 먼저 외부를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자, 그럼 우리 문제는 말이지. 물론 표현상 특징 하고 갈게요. 표현상 특징 또 봅시다. 표현상 특징.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뭐지? 보리밥. 보리밥. 또 막걸리, 일단 도리깨, 노예. 마당. 마당 등등. 관념적이고 뭔가 추상적인 그런 시어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시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시각적인 요소다. 또 시각적이지. 시각적인 신상,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자, 청각적 이미지. 과장법도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로는 농민을 묘사한 거고 보리밥. 청각적 이미지로는 노동. 그렇죠? 대립적 시어 이런 건 없나요? 대립적 시어 있죠? 드디어 나왔네. 뭐지? 낙원이랑 그 그렇지. 대립적, 대립적 시어.
낙원과 벼슬길. 정충법. 자, 그리고 또 정충법 기승 부분에서 정충법 성경 후정 쌤, 그 보리 티끌이 지금까지 날아오르는 게 과장이라고 해야 돼. 큰 과장은 아니에요. 쌤의 점층이 어디 있어요? 정칭이 승 점점. 발 맞춰 두드리다가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니까 자 지금까지 보리 티끌 자른 그 부분이죠. 두 번째 줄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그건 과장. 아 과장분 맞아요. 오케이 10cm. 오케이 과장 그 부분 과장 높이가 한 자롯의 과장. 진짜 그럴 수 있잖아. 큰 사발이? 아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 농민들이. 아니 잠깐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리밥 살짝 좀 과장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있죠. 자, 또 있는데 성경정 나왔고 자, 보리 타작 광경을 통한 깨달음 그죠? 쌤의 2호 살짝 이런 거 뭐. 응? 그거. 그러니까 반성하는 거야. 내가 괜히 행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낙원인데 유토피아인데 이게 진정한 행복인데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 있잖아. 그걸 보면서 현대인들이 와 그냥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 거리법 이런 거 아니에요? 서리법 맞아. 헤메리오 맞아요. 서리법. 오케이. 자 8번에 가루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고슬길. 아니. 요 가루에 들어갈 말. 농촌의 삶 무슨 법 아니야 그거?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게 뭐지? 안분 지족의 삶. 보리타작.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이죠. 자, 자아성찰이라는 주제면에서 위에 쉽게 쓰여진 시랑 묶여서 잘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우리 내신 범위예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지? 주제는 자아성찰이라는 그 태도 면에서는 같아. 차이. 쉽게 쓰여진 시야. 시적 상황. 시적 상황은 당연히 다를 거고 또 의지. 자, 자아성찰이라는 태도는 같은데 자아성찰을 통해서 차이점 쉽게 쓰여진 시하고 보리타작 둘 다 자아성찰에 관한 시야.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태도에.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사고를. 초월하는 의지. 초월하는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의지가 나타나죠. 맞았어, 맞긴. 의지. 얘는 자아성찰 후 의지가 생겨. 미래에 대한 결의, 의지. 보리타작은 자아성찰을 통한 깨달음까지. 내가 왜 헤매고 있지? 벼슬길에서 저게 낙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깨달음에서 끝나고 있지. 또 하나의 차이.
매개체. 그렇죠. 도리타작은 타인을 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야. 도리타작은 쉽게 쓰여진 시는 비 오는 날 밤 자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하는 거라면 도리타작은 도리타작하는 농민들을 통해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깨닫고 있다. 정말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자, 넘겨보시고요. 어디로 보시냐면요. 여기서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아니, 명시가 있어요. 아, 이게 다 하나의 시예요. 네. 너무 긴데요. 자, 흰 바람벽이 있어. 저기 세연아, 좀 읽어볼래? 이거 오늘은 이 색바람 밤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흐이면 15쪽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가늘은 분명샷지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갈비랑 따끈한 감주나 한 장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생명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커럽 웅둥한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잠그고 무리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백호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눕고 쓸쓸하니 살아가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뿌듯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물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저기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눕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젠가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가부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인엘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네, 좋습니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는 정말 명시 중의 명시고 백석 시인의 시가 지금 149편이 있는데 우리 상문고에서 2019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149편을 다 시험 범위로 했고 중간하고 기말에 70편씩 나눠서 시험 봤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거기서 뽑아서 한 30편 정도 봤죠. 그 중에 베스트 3 안에 드는 시가 바로 이 흰 바람벽이었어. 지금도 이제 문학을 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가 문학이죠. 백석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워낙 지금 재평가되고 재조명되고 있거든 백석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로 나눠볼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끊어봅시다. 일단 헤메인다까지 오케이, 헤메인다. 배출 씻고 있다. 지나간다까지. 자, 헤메인다에서 끊어줘. 그 다음에 지나간다. 지나간다. 아니지 어느 사이에인가? 먹는다.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까지. 네, 그리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그렇게 백석 시인이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강점 말이거든. 백석에 대해서 알면은 이 시가 얼마나 명시인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석 시인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시인이야. 예를 들면 백석의 얼굴 아니? 이 시대 때 나올 수 없는 얼굴이에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정도가 아니야. 성형외과에 안 가요. 거의 조각이에요, 조각. 와. 이 30년대의 한국인의 얼굴이 아니야. 아니 자꾸 얼평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긴 것도 뛰어나고 머리, 지성 뛰어나고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그 다음에 이런 문학적인 감수성 또한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외모와 머리와 인성까지 다 갖춘. 자, 그러나 시대가 불행이 있어. 일제강점기 말이야. 자, 특히 국사 배운 거, 한국사에서 배운 거, 일제강점기 말에 30년대 말에 40년대 초에. 자, 상황이 어땠지? 최악이었잖아. 어떻게 최악이었어? 안 좋았죠. 다 끌려가고. 민족 말살 정책. 그쵸? 민족 말살 정책. 자, 아주 일제가 발악을 할 때인데, 그래서 한반도는 비극의 땅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윤동주나 이육사 아니었으면 모두 붓을 꺾고 시를 쓰지 않았어. 문학을 하지 않았단 말이지. 백석 같은 지식인, 지성인들이 당연히 방황을 했겠죠. 그래서 시에서 슬픔이 묻어나. 백석의 시를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백석 시가 많이 나올 텐데, 백석이 지양했던 거, 비판했던 게 있고, 지향하는 게 있어요. 지향, 동경하는 게. 이것이 서로 상대되겠지. 먼저 첫 번째, 일제강점기 말이었잖아. 약육강식, 강자의 폭력,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본질이 뭐지? 제국주의 논리가 뭐야? 우리가 나라를 힘이야, 힘센 놈이 짱이야. 누가 약하래? 이거지. 생태계, 정글리란 말이지. 제국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하에서 짓밟힌 우리 민족을 비롯한 약자들. 자, 연민하고 애정을 가졌던 조지, 약자들. 두 번째, 자, 이 시기 194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에 자본주의가 막 들어오죠. 자본주의는 뭐가 짱이지? 돈, 물질. 자, 이런 물질주의를 비판해. 그럼 뭐냐면 지향하는 건 뭘까? 정신적인 가치. 자, 자본주의와 함께 서구 문명이 엄청 많이 밀려 들어오죠. 문명이 사조라든지. 서구 문명에 밀려가는 우리의 것들, 전통적인 것들, 우리의 문화. 근데 백석도 양복 입고 있었잖아요. 네, 양복을 좀 즐겨 입었지. 언행들이. 내로남불. 자, 그래서 백석의 시를 보면 이 약자를 향한 것들, 그리고 유독 이 정신적인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지향이 있어. 정신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것, 원시적일 정도로 전통적인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있어요. 시를 보면. 그래서 요 방향성을 좀 알고 있으면 백석 시가 나왔을 때 해석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보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자, 공간적 배경 나왔네, 시간적 배경 나왔네. 저녁에 좁다란 방이야. 흰 바람벽에. 이런 게 흰 바람벽이야. 이런 거. 그냥 흰 바람벽. 벽이에요, 벽. 방벽. 흰 바람벽에 내모쳐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럼 시적화자는 지금 좁다란 방에 있어. 방의 벽을 보고 있는 거지. 적 상황.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초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자, 위에 불빛이 있는데 지치운 밑줄 쳐봐. 자, 관영어사 해봐. 자기가 지친 거야. 자기가 지쳤는데 불빛이 지쳤다라고 표현하죠. 변정이. 떼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 자, 밑줄. 여기서 희미한 지치운 불빛이라든지 때의 절은 낡은 무명 샤스라든지 시적화자의 어떤 삶을 알려주고 있어. 어렵고 지친 삶, 외롭고 지친 삶, 어렵고 지친 삶,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자, and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한 잔 먹고 싶다, 결국은 현실은 먹지 못한다는 얘기지. 반주 한 그릇 먹지 못한 현실이야.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동그라미 매표, 외로움. 헤매인다까지 첫 번째 나눠줬죠. 자, 똑같아. 비문학하고 똑같이 가세요. 자,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건 뭐죠? 초점이 되는 정서. 중심 정서가 뭐야? 쓸쓸함, 외로움이야. 그쵸? 쓸쓸함과 외로움, 방 안에서 좁다란 방 안에서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석이 되면 돼.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시상이 잡아요. 이것은 또 어이없는 일인 거야. 이 흰 바람벽은 마치 영상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서 지나가는 게 있었던 거지. 바람벽에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이게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떠오른 걸까? 아니면 내가 어머니를 생각한 걸까? 내가 생각한 거죠. 그쵸? 바로 흰 바람벽은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회상의 매개체. 자, 회상인데 그 회상의 대상이 그리움의 대상이야. 어머니가 나와. 어머니. 자, 그런데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시각적 심상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촉각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아마 과거의 모습이겠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 거야. 그쵸? 자, 어머니가 나타나고 그 다음 넥스트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움의 대상 두 번째는 아마도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나 보죠. 그쵸? 실제로 백석이 여성이 좀 많았어요. 여성이 좀 많았고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 항구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뭔 소리지 이거? 회상. 이거는 회상이라기보다는 회상. 상상 쪽이 맞아요. 뭘 상상하는 거니?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시아버님이
장인어른. 잠깐만요. 네, 해석 잘못했어요. 그의 지압이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여인의 지압이니까 남편이야. 남편이죠 남편. 그러면 지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결혼했어요. 딴 남자에게 결혼한 거야. 딴 남자랑. 뺏겼네. 졸고로. 딴 남자랑 결혼했고, 심지어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애까지 났어. 옆에 끼고 저녁 먹는다. 와. 여기까지. 자,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린 거죠. 이 좁은 방 안에서 흰 바람벽을 부면서 뒹굴뒹굴하면서 아 어머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로 봤을 때 시상의 전개상 시적 화자의 상황은 긍정과 부정 중에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긍정으로 볼만한 게 1도 없어요. 좁은 방에 다 낡고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거기서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아. 그리워하면서 떠올리고 있어. 확실히 가난하고 외로운 상황이 맞네요. 그쵸? 고독한 상황이 맞아. 자,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 거기 밑줄쳐 흰 바람벽이 내 얼굴을 쳐다보며 지나간대. 이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 그럴까? 역설? 좀 아쉽네. 이거 배웠는데 상충곡에서 배웠는데. 어디서 안 했어? 응? 어디 상충곡이 뭐였지? 공명이 날거리고 부귀가 날거리니 주객지 않다고? 주객전도죠. 내가 흰 바람벽을 보고 생각하는 건데 흰 바람벽이 흰 바람벽에 글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주객전도로 보는데 어떤 글자가 지나가냐면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안 좋은데 계속 안 좋게 끝나면 슬퍼지잖아. 그쵸? 근데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 흰 바람벽에 나타난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냐. 높고는 왜 나와요? 그러니까 놓고 자법 자기가 되게 자기는 고귀하다. 천재. 잠깐 말 좀 할게. 태어났다 그랬잖아. 뭐뭐 하도록. 자 연쇄주의. 아예 이게 윤동주한테 자. 나왔잖아요. 외롭고 그대로 보시면요. 여기서 요소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애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뭘까요? 높고 이렇게 태어났대 자기는. 자 다시 한번 요 가치들 세워놔. 네가 이제 맞출 그 타이밍이었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애 중에서 네. 핵심되는 가치가 뭘까요? 백석이 말하고자 하는. 이건 쓸쓸한 거죠. 아니 높고지. 높고지. 티고지. 자 홍경이 왜 높고라고 생각해? 세 개는 비슷한데 높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야. 비교 해가지고 어? 욕구는 난 고귀하다 지는데 이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자 우준이 높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형이요. 나는 고귀하다. 에이. 그 얘기긴 한데 조금 이렇게 진짜요? 표현이 조금 나 혼자만 심하네요. 네. 네. 그 갑자기. 나 혼자만 일제강점기에 저항을 한다. 아니지.
매화향이 올라오네. 저 사람은 자. 예술가잖아. 시인이고 예술가니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외롭고, 이제 가난하고. 근데 높고라고 해서 뭐냐면 높은 정신적 경지. 맞네. 를 추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말하는 도대체 높은 정신적 경지라는 게 뭘까요? 쟤는 정신적 경지가 굉장히 높아. 자기 성격. 아니 이게 나를 알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원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높고. 자, 자기가 생각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신념. 이것을 지키는 삶. 물질적으로 초연하고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강자를 쫓지 않고 약자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물질을 탐하지 않고 정신적인 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어렵죠. 그래서 높은 정신적인 경지, 가치를 지향할수록 외로운 거야. 어렵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쓸쓸하고.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거죠. 이거 굉장히 인과적인 거야. 여기서 핵심 가치는 높고라는 거죠. 높고. 자,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했어. 천명이다. 나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운명론적 그렇지. 운명이라고 생각해. 운명. 되지. 맞아요. 운명. 나는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어. 운명이야? 이건 운명이야? 그럼 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니? 자기. 응? 합리화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극복하고. 진짜 도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도피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아니냐면 이 노고 때문에 아닌 거야. 이 노고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냥 주어진 운명을 수령하는 게 아니라 높은 정신적인 경지, 정신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이 신념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을 얘기하지만 그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야. 긍정적, 비관적이나 염세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위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시가 그래서 위대합니다. 자,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흡족한 것으로 사랑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다. 사랑도 많고 슬픔도 많고 열정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상처가 많겠죠. 굉장히 힘들겠지 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 울력도 위로랑 비슷한 말이야.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바람겨도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히 여기고 그는 누구냐면 하늘 조물주야.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자 밑줄 가난하고 외롭고 늙고 쓸쓸하니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진짜 발표하세요. 이거 신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 그렇죠. 잡법이지. 그러니까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야. 이거는 신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초생달과 바구지 꽃과 짝새와 당나귀 가로치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 가로치고 다 그러하듯이 그랬어. 얘네들처럼 이것들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지급했다는 얘기야. 그럼 공통점이 뭘까? 여기 지금 초생딸, 가부지꽃, 짝새, 당나귀. 얘네 다 고귀한 거죠. 그러니까 백석이 되게 좋아. 신에게 사랑받는. 신에게 사랑받는 대상들이야. 약한 것들, 소박한 것들. 여기서만 보니. 그리고 또 프랑시스 제임 도연명, 라이네 마리아리 이렇게 시인이죠. 시인의 특징. 어떤 시를 쓴 사람이지? 아름답고 순수한 맑은 영혼의 시를 쓴 사람들이란 말이야. 시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존재들처럼 나도 만드신 거다. 그렇게 살라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맑은 정신을 갖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보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겠죠. 쌤, 여기서 프랑시스 잼이랑 라이넬 마리아 릴케 얘네 말한 거가 동경이나 뭐 그런 걸로 쳐도 돼요? 아니, 돼요. 백석이 약간 이 사람들의 예, 전기 같은 걸 읽고 그쵸. 영향을 근데 받았지.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은 좀 비극적이었어. 자기를 맞아요. 보낼 시간. 비극적이야. 이 사람들의 일생이 결말이 좀 도연명은 비극적이거든요. 진짜 잘했잖아. 그래서 잡으면 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운명 얘기를 하면서 그 운명을 수용하고 순응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럼 이건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운명 무슨 그게 아니야. 왜? 높고라는 말이 나와요. 높고. 즉 높은 정신적 가치를 지키면서 살겠다는 의지야. 자, 그래서 시적화자의 태도가 지금 주제라고 우리 배웠잖아. 그지? 의지야, 의지. 현실 극복 의지라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니? 이걸 현실 극복 의지로 읽어내야 돼. 그냥 운명에 대한 순영 이렇게 하면 틀려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여기서 읽어내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나 좋은 명시. 자, 특징 한번 해볼까? 특징. 자, 뭘 했다고 쉬는 타임이야. 지금 시를 두 개 하고 얘네 지금 둘 다 죽기 직전인데. 9시부터 저희는 눈 뜨자마자 하고 나가지고 얘들아 다 그래. 내 앞집에 사는 애는 내가 얘기했던 24시간 불 켜져 있다니까 걔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죽기 야, 직전에 불 켜놓고 음? 있는 거예요. 불 켜놓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야맹증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되게 힘든 거 아는데 나만 힘들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세상에. 아 나는 힘들게 살지 많이 못하지. 세상에 그렇진 않다. 준호아. 무서운 애들 많다. 자, 힘드니? 네. 뭘 했다고 힘들어? 도연이가 많이 힘든 거 같아. 아니 뭘 비문학하면서 머리 많이 썼나? 네. 지금 그거 구조도 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게요. 뭐 4개나 있네. 아 힘들어. 와 힘들다. 이건 무리한 거다. 더 이상 하면 죽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21일, 22일, 23일이 설 연휴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가 또 한 주가 오늘 하루만 오는 친구들은 또 다음 주가 그렇게 되면 휴강이 되기 때문에 거기 빨리 하고 끝낼게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57쪽으로 오세요. 57. 와우. 세연이가 안 된다. 와우. 무료가을 나왔어. 무료가을. 57. 무료가을 아니고 가사예요. 가사. 싸가지 진짜. 가사. 나 혼잣말 하는 거야. 세연이 안 된다고. 제 가장 같이 보는 그거 보면서 뭐지? 자, 우리 1학년 애들도 열심히 하는데 2학년이 창피하게 막 1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쌤, 저 옆에 1학년이에요. 1학년이야. 전혀 1학년 같지 않아. 나보다 키 크다. 아니 근데 진짜 1학년 같진 않아요.
자. 키 네. 생각만큼. 준이보다 공부도 잘하네. 네, 알겠어요. 이 촬영 중이라서 쓸데없는 저 촬영 좀 자, 중화면 붙는데 뭐 아니, 아니. 주야 사랑해. 네가 아픈 거 어떻게 형이 모를 수가 있니? 폐병이지 너. 자, 가사인데, 이게 이제 필독 가사야. 필독 가사. 정철의 3대 가사가 있거든. 야 정철 정철이야. 정철의 3대 가사. 3인 뭐 관동별고 송민고. 3인곡, 관동별고 송민곡, 관동들. 관동별곡. 리메이크. 3위인에서 미인이 누구지? 3위 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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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e. 킹 그러면 아름다운. 자, 왜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를 썼을까? 귀한 가사. 자신의 충. 아 다시 불러달라고 다시 유재랑의 불러줘요 다시 아유, 불러줘요 또 사실이긴 한데 너무 대놓고 저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다시 콜업될 상황을 생각하고 항상 왕을 잊지 않았어. 왕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요 3대 가사가 주제는 똑같아요. 춤이에요. 춤. 자, 우리 수능을 보려면 이 3대 가사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돌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수능 특강에 매해 수록되는 스테디셀러 3가지. 자, 그런데 우리 가사에 대해서 볼게요. 가사라는 게 뭐냐? 가사. 노래가 개념. 리릭스 조선시대 누가 당신 유행했던 시가문학인데, 정화. 자, 이제 끝날 때까지 좀 조용해라. 집중해. 정확하게 계시. 자, 시가문학인데 요게 길이를 보면 길이가 길죠. 네. 그런데 운율이 사음보로 되어 있고요.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어요. 사음보 연속체.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 사음보가 쭉 이어진 연속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음보의 운율이란 측면에서는 얘는 음문이야. 그런데 연속된 연속체잖아. 연속체. 이거는 산문이야. 길이가 길어. 그래서 읽어보면은 가사를 쭉 읽어보면 한편의 수필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수필과 가까워. 왜? 작가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거든. 자신의 경험,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의견, 가치,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 그래서 수필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 가사는 서정갈래가 아니라 교술갈래야. 내신에서 배울 개념 먼저 합니다. 교술갈래라고 해요. 수필과 같아서. 그래서 시가 문학이지만 교술갈래다. 수필과 유사하다.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운문에서 산문으로 이렇게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산문이
많이 발달했는데 운문에서 산문으로 가는 과도기적 장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운문에서 산문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장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류를 보면 작가 계층에 따라서 작가 계층 양반들이 쓰면 양반 가사, 평민이 쓰면 평민 가사, 그 다음에 여인이 쓰면 그녀자가 쓰면 내방 가사. 그래요. 방에서 쓴다. 자, 형식성 종류 보면은 이건 좀 알아둡시다. 맨 끝에 오는 구를 납구라고 해요. 납구. 이 시가의 맨 끝에 오는 자, 납구의 음수가 뭐야? 숫자. 그래, 숫자. 글자 수 3, 5, 4, 3 혹은 4로 끝나면 얘는 정격 가사야. 근데 맨 마지막 납구의 음수가 얘를 벗어나. 그러면 변격 가사. 변격가사예요. 그래서 형식상 정격가사, 그 다음에 변격가사, 작가 계층은 이렇게. 그 다음에 주제, 제재, 주제상으로 보면 우리 놀러가서 쓴 가사를 뭐라고 하지? 여행 다니면서 쓴 기행가사. 관동별곡이 기행가사잖아. 관동지가. 자, 그 다음에 유배지에 가서 쓴 가사를 뭐라 그러죠? 유배가사. 사민곡, 송민곡도 유배가사야. 유배지에서 쓴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전쟁을 제재로 해서 쓴 거. 전쟁 가사. 일동 장효가 선상탄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이렇게 주제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서정가사라고 해요. 서정이 뭐지? 서정? 거꾸로 하면 정서잖아.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거는 다 서정가사야. 서정가사. 자연을 노래한 거는 방언성가. 그리고 자, 이건 이제 주제상 이렇게 묶어요. 우리 사민곡 같은 경우, 송민곡 같은 경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려면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정철은 양반가사잖아. 양반가사. 그리고 정격가사이면서 유배가사. 서정가사인데 유배가사. 이면서 남녀간의 사랑으로 치환해서 부르고 있거든. 전혀 유배지의 고통 같은 걸 쓰지 않았어요.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어서 충성심을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유배가사 같지 않은데 유배지에서 썼죠. 유배가사. 큰 틀에서 말하면 서정가사. 여러분들이 배운 시 중에 서사시는 없어요. 서사가사도 없어. 시는 다 서정시야. 즉 서정가사다. 자, 이렇게 보시고
송민국의 구성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은 다음 시간. 문제가 별로 보지 뭐. 지지끼리 싸움. 알레고리 기법이라고 들어봤나요? 알레고리. 아우 당연히 알죠. 아술 마시고 쓴 뭐지? 알레고리. 수경아, 알레고리가 뭐니? 알레고리. 이게 뭐예요? 약간 비유 같은. 어? 비유. 알레고리. 아 의식의 흐름대로 써지면 알레고리는 자 여기서 시적화자가 누구냐면 아는데. 뭐지? 감독이잖아. 막시밀리아나 알레고리. 여인이에요. 여인. 남자한테 차인 야 센데? 여인. 네. 이 시적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 자기를 찬 남자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송민국의 내용을 보면 너무 사랑하는데 차였어. 지지지. 혹시나 하고 님의 소식을 찾으러 산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그래도 없어. 밤에 꿈을 꿔. 그래도 못 만나.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 이게 노래의 전부예요. Never ending love죠. 끝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죽어서도 나비가 되어 비가 되어 님께 가고 싶다. 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정철은 뭐냐면 신하야. 유배당한 신하고 왕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얘기를. 그러면은 충신이 왕에 대한 한결같은 태도, 충절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치환해서 얘랑 지금 메타포인 거지. 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버렸어. 이렇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알레고리. 그렇지. 알레고리. 고리. 알레고리. 총체적 은유라고요. 이 이야기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비유라는 거지. 비유.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부구절절이 아주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지? 그거예요. 그러면 자,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외우지 마시고 굳이 왜 이런 알레고리 기법을 썼을까? 왜 남녀간의 사랑으로 바꿔서 노래했을까요? 그냥 신하가 충성심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로 지었으면 안 됐을까? 그때는 다른 신하들한테 여성의 정절이 가장 티 안 나게 최선의 하자. 가치였으니까 티 안 나야죠. 임금과 자신. 준웅이도 자기만의 사상을 설파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더 재밌으라고. 더 조금 비슷해요. 조금. 선조가 왜? 자신의 여자처럼 대하라고. 더 감정이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신의 약간 여자같이 더 소중히 대해달라. 진짜 나. 아니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감정이 간접적으로. 좀 접근해서 감정이입을 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나도 저렇게 약간 저런 느낌 뭔지 알겠는. 표현력은 좀 딸렸지만 내용은 맞았어요. 간접적으로. 맞아요. 간접적으로. 뭐냐면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로 애둘러 표현하는 거. 자, 이 충이라는 개념은 충신연주지사라는 유교적인 개념은 우리 알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충이 뭐야? 왕에 대해서 어떻길래 저렇게 죽음까지
불사하고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을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보편적인 거거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이해와 동감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바꿔서 부었다. 이 충신 연주지사를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해서 부르는 노래 연주지사. 자, 이렇게 알레고리 방식을 취한 이후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바꾸어서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자, 이거 내용까지 했었어야지 되는데 참. 박수. 자, 우리 독서 숙제 있잖아요. 이번에 3강. 이번에는 10개만 해요. 10개만.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이 휴강이기 때문에 두개 해봐요. 두 개. 하루에 기본 하나 이상. 저는 2개씩 풀어올 거예요. 오케이. 2개씩 한 번 다 해봐도 좋고. 네? 네? 이걸 그 다음에 자 우리 1강 문제 지금 1강 배웠잖아요. 1강 배우고 오늘 쌍강을 했었어요. 네, 쌍강의 문제는 시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현대시가 5강이 있거든. 5강? 자 숙제는 5강입니다. 5강. 현대시 먼저 할게요. 시간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고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 지금 문제풀이를 못하고 진도만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풀이 겸 테스트, 복습 테스트. 그래서 1강을 중심으로 될게요. 1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복습 테스트. 그러니까 공부해 오시고 비문학 독서는 하루에 하나 이상. 아시겠죠? 네. 자, 지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윤호준 어디 가지? 여기 있을 것 같아. 가는 애들이 빠이빠이 한 거야. 가는 애들 누구지? 저요. 문제 푼 거 질문 나중이에요. 문제 푼 거 화요일 날 6시에서 9시 타임. 그때 모의고사 끝나고 그때 보내. 화요일 날 네. 잠깐만. 얘네가 뭐 저기로 가버렸어. 어디로? 맞는지 모르겠다. 진짜? 얘들아 거긴 안 돼.